네,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 장성호 교수, 원광대 이용호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금년 하반기 전국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는데 어쨌든 뭐 노동개혁이 화두입니다. 그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담화가 보면 너무 백화점식으로 좀 나열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봐서 이제 집권 절반 정도로 이제 돌아서는 상황인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나름대로는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 6개월 동안 제대로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지금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은 급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개혁 모든 것을 다 망라해놨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중심 국정론이라는 것을 좀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좀 그 의문스러운 게 과연 국민이 누구냐.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게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리고 우리 국민을 보면 세대 간에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사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국회도 나름대로 할 얘기는 있죠.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60석이나 거대한 그 이제 새누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서포트 못했다. 그런 뭐 답답한 점이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내 후반기에는 내가 그러면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서 가겠다.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라는 게 매우 추상적이어서 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은 늘 지지하거든요. 네. 반대하는 또 국민은 늘 반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 130명을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야권이라든가 국민들은 비판할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무슨 말을 해도 또 지지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인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메시지는 선택과 집중의 차원,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과 여당의 입법화가 엄청나게 큰 차지를 해서 국정을 서포트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 중심의 국정론을 내세웠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썼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국민이고 유권자이기 때문에 바로 내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 정부 여당이라든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아젠다에 대해서 발목만 잡으면 결국은 이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년 4.13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주 고도의 정치적인 저는 수사를 썼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민중심 국정론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어젠다, 개혁의 어젠다를 내세우기에 시간이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선거가 목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하반기 이외에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어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국민 중심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 소위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찍어내기 할 때 그때 한번 그 정치권을 심판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 노동개혁이나 모든 국정 어젠다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좀 설득하고 호소하는 측면은 강하다고 봐요. 네. 실제로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늘 부족했던 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기자회견 하는 것도 좀 꺼려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좀 바꿔서 직접적으로 좀 국민을 설득해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담겨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대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활성화에 국회를 좀 압박하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근데 엉뚱하게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담화 형식이면 녹화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렇게 보조품처럼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냐. 무슨 얘기냐면 소통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국민 담화 형식보다는 좀 더 좀 전향적으로 기자들하고 좀 치열하게 주고받는 뭐 그런 형식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뭐 주최 측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자들의 아주 자유로운 대화 형식을 지금까지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메리스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개혁을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이것이 치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전략적으로 당정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노동개혁을 이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 노동개혁은 대학생 젊은 층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 그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지난번에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60세 정년 보장 이것을 동의를 해주면서,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냐? 내년 총선 때까지 갔을 때 젊은 층이, 야당이 젊은 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야당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노동개혁을 내년 4월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것을 관철을 한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내년 총선 때 과반 이상의 다수결을 획득해서 나머지 4대 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그 후에 추진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의 전략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게 과연 소통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민 중심론이 나오면서 같이 놓은 것이 이 일반 국민 200만 명 뭐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대사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의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역대 정권들 보면 한 8번에서 9번 정도 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계기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몰아서 한 번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를 잡아서 대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너무 규모가 많고 특히 또 이제 이 경제인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 최근에 또 롯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 재벌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나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54% 정도가 이 경제인 사면을 반대하는 그런 거고, 또 찬성은 한 35%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이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죄가 되는 것이냐,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대국민 담화 이후에 어떤 청와대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 새누리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조금이지만 하락하고 있고, 또 희한한 것은 계속 이제 새누리당이 하락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그걸 주워가느냐, 또 못 주워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국민 담화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을 텐데, 성폭행 사건 때문인지 지지도가 조금 빠지는데, 이 국민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야당이 지지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대안 세력으로서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부 여당에서 실책을 하면 거기에 쫓아가다가 다시 커밍아웃하는 이렇게 그런 수수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간층의 10%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층은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야권 지금 재편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야권이 분열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치명적인 것이 반사이익을 오히려 정부 여당이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4대 개혁을 비롯한 개혁을 하든 안 하든 역사적으로 보면 야당이 선명성을 위해서 개혁을 주창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역설적으로 정부 여당이 개혁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어떤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겠습니까? 이 8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맞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8월 임시국회에서 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게 정치관계법의 개정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거제도가 지금 논란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뭐 여야 간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네. 사실 뭐 노동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내년에 공천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또 자기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이렇게 던져놓고 있고, 또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권역별 소위 그 지역 감정 해소 차원에서 좀 권역별 비례대표해서 빅딜 하자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태산명도 서열필이라고요. 결국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유지되고 비례대표 좀 몇 석 줄이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번 주 정도에서 아마 여당 야당의 입장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성격이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와 그다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빅딜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요, 지금 54석의 비례대표 가지고는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인구 편차가 뭐 2대 1로 줄이면서 농어촌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면서까지 요즘에 비례대표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무용론도 심지어 나오고, 네. 그걸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김무성 대표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소선거구제 가면서 비례대표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야당이 결국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쨌든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채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몰렸는데, 느닷없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공자가 우리 김민정 교수님인데, 네. 김민정 교수님한테 독일식 선거제도를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복잡하더라고요, 사실은. 대단히 복잡한데, 문재인 대표가 이걸 정교하게 나름대로 당내 스타디가 돼서 이 아이템을 들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 경상도 지역에서 야권의 득표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좀 이익 아닌가 이렇게 해서 들고 나온 것인지, 저 자신은 좀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공천제도고 하나는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좀 준비돼서 나온 카드는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을 자세히 알면 제안을 못했겠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저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계파 보수주의나 지역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오픈 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뭐 직렬식이든 병렬식이든 중앙에서 비례대표를 50명을 하든 각 지역별로 뭐 10명씩을 하든 네. 어차피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것을 비례대표를 명단을 리스트를 누군가는 작성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천을 줘야 그것을 그럼 추첨을 하겠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 정치의 뿌리 깊은 계파 보스들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어떤 부작용이냐면 각 지역별로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걸로 변질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차피 헌법 불합치가 났기 때문에 선거구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지역구 의석은 느리되 비례대표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우리 비례대표 물론 의원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과연 직능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지역구에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지역구를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옹호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선거구제의 사표가 너무 많은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고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사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없었던 일, 그런 학자들의 의견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첫 번째는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공천과 선거제도는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건 오픈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제로 가는 거여서 이것도 또 하나의 선거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여서 결국은 선거제도 얘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교수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고 그러죠. NGO한테 물어보면 역시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비례대표로 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비례대표 형식, 그러니까
이 당 대표가 어떤 친소 관계나 또 자기들 그 어떤 세를 그 어떤 배분하듯이 하는 비례대표. 그 이후에 비례대표가 되고 나서도 자기의 전문 분야에 가지 않고 엉뚱한 상임위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 좀 지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요즘에 교수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교수를 그만둬야지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눈독을 안 들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혁신이 지금 뭐 7차 혁신이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또 10%를 뭐 청년 할당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성 지금 사실 가점 제도가 있어서 여성 할당해야죠. 이번 청년 할당해야죠. 그다음에 전략공천 또 일정 부분 해야죠. 당대표가 거기에 또 무슨 또 권역별 나와서 조금 더 이 복잡함수 풀기가 더 어려워졌다. 뭐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식 코커스라면 우리가 이제 정당 중앙당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후보를 뽑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당원들의 특성이 극렬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방 우리 후보한테 유리한 사람을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극렬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는 거 가정을 했을 때는 정말 중앙당을 없애고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지금 준비된 것이 있냐. 그리고 선거가 불과 8개월 남았는데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지금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로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라도 써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예상되는 거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헌법을 고치면 다시 30년이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쉽게 고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헌법 구조를 고치려면은 지난 총선이 끝나고 바로 했어야지. 그렇죠. 불과 1년 전부터 이걸 작업을 해서 지금은 선거구 자체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13일까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의지가 없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대로 기득권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두 교수님하고 제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태산명동에서 일필일 가능성이 저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광주 가면 그 육전 거리가 육전이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광주 가시면 육전 가게를 가서 드셔보시면 맛있는데 이 육전 가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 호남 15분 만났습니다. 8월달에 뭔가 신당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데 이 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8월은 원래 그 대부분 의원들이 해외 나가고 사실은 휴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하한기인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정치 하한기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마 그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어떤 행사에서 내려가서 그 이제 비노 그리고 광주 전남 의원들이 만난 것 같아요. 그것도 모양이 사실 좀 이상해요. 다 같이 모이면 모이고 안 모이면 안 모여야 되는데 비노들만 모인 게 좀 모양이 이상한데 그 자리에서 그 내년 총선 걱정을 매우 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또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는 예전에 메르스 관련해서 뭐 비유해서 뭐 잠복기가 더 무섭다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잠복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혁신안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호남의 그 의원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뭐 고향에 내려가 보면 저는 그쪽이 고향입니다만 새정치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걸 늘 피부로 느끼는 비노 의원들, 호남 의원들은 이대로는 총선을 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당장 뛰쳐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문재인 대표가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간단치 않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갖고 계속 지금 물밑에서 논의를 하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게 상당수 비노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때문인지 혁신위원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안을 10몇 차까지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혁신위가 끝나고 난 이후 상황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혁신이야 뭐 자극적인 걸 뭐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중앙위를 통과해서 당헌당규가 개정이 돼야만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 원안이 통과되기 뭐 10%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안타까운 것이 야권이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권이 서로 분열하거나 서로 이합 집산하거나 투쟁하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당권과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육전 저도 어릴 때도 좋아하는 것이 육전인데 육전회동을 하면서까지 호남이 과거에 2005년도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나올 때 2005년도에 꼬마 민주당을 남겨놓고 나와서 물론 과반 의석을 획득했지만 그 후에부터는 거의 꼬마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지금 육전회동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압박을 하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는 이미 사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육전회동 한 15분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뛰쳐나와서 과거의 꼬마 민주당처럼 해서 내년 총선에 호남을 석권하든가 그러면 호남을 석권하면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비난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총선까지 가되 총선에 지면은 대선 후보 물러나라 이런 조건을 해서 조건부로 결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유권자가 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저는 옳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10월 정도에서 재보선 호남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언젠가는 올해 뭐 12월이 될지 모르지만 좀 늦게라도 반드시 신당은 생긴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지금 새정치연합 가지고는 정말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대변하지도 못하고 소외감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밤새 잠 못 드는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니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 담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